결국 이렇게 내 집에서 무릎 꿇고 청소할 거면서 그땐 왜 그렇게 튕겼냐? 뭐라고 했어? 아, 아니야. 그냥 농담이지. 농담.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도윤이 대기업 연구소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한 날. 그는 긴장감에 몸이 굳어 있었다. 32살에 겨우 잡은 정규직이었다. 석사를 마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간신히 합격한 자리였기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부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팀원들과의 첫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맥주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곤 했다. 도윤 씨, 혼자 너무 조용히 계시네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마케팅팀의 이소연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30살이라고 들었는데 환한 미소와 경쾌한 말투에서 에너지가 느껴졌다. 아, 네. 예.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도윤 씨, 연구팀이시죠? 어떤 분야 담당하세요? 소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도유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소연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끔 점심 메뉴를 추천해 주거나 회사 생활의 팁을 알려주기도 했다. 도윤의 마음속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까 기대하게 됐고 사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자신이 점점 소연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소연을 챙기기 시작했다. 편의점에 갈 때마다 소연이 좋아한다고 했던 딸기 우유를 사다 놓고 야근을 하는 날이면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소연의 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다. 도윤 씨,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소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도윤이 소연을 좋아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다. 입사 6개월쯤 되었을 때 도윤은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고백을 했다. 주말 저녁 한강공원에서였다. 회사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씨, 저 사실은 도윤 씨, 말 안 해도 알아요. 소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도윤 씨를 정말 좋은 동료로 생각해요.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데 연애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소연은 항상 키 크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영업팀의 잘생긴 선배, 타 부서의 매너 좋은 과장. 도윤은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후로도 도윤은 소연을 포기하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를 챙겼고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소연은 마케팅팀에서 기획팀으로 부서를 옮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의 영업직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윤은 그날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열등감, 좌절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함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그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을 원망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도윤은 입사 5년 차가 되어 팀 리더로 승진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었다. 외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안정적인 직급과 경제력은
그에게 조금씩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어느 봄날 오후, 도윤은 사내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요. 고개를 돌리자 이소연이 서 있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소연 씨, 도윤 씨. 와, 오랜만이에요. 소연은 반갑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저냥이죠. 도윤 씨는 들으니까 팀 리더 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기획팀이세요? 네, 근데 요즘은 일도 좀 힘들고 여러모로 지치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도윤은 소연의 상황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번의 연애를 했지만 번번이 이별로 끝났다고 했다. 마지막 남자친구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였지만 책임감이 없어서 결국 헤어졌다는 것이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 뛰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엔 상처만 받고.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35이 된 그녀는 이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혼, 출산, 안정적인 미래. 한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절실해졌다. 소연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도윤의 제안에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도윤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뭔가 의젓해 보여요. 나이를 먹었으니까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는 더 이상 신입사원 시절에 주눅든 청년이 아니었다. 저 사실은 말이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아직도 소연 씨 보면 그때처럼 설레요. 소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감보다는 놀라움이 컸다. 지친 연애 끝에 변함없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도윤은 여전히 소연에게 헌신적이었다. 야근이 있으면 데리러 왔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소연은 도윤이 자신의 이상형은 아니지만 그의 변함없는 성실함과 안정감에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나 이제 가슴 뛰는 사랑은 포기할래. 도윤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소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교제 6개월 만에 도윤은 청혼을 했고 소연은 받아들였다. 주변에서는 둘이 잘 어울린다며 축하해 주었다. 1년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생활 2년 차 도윤과 소연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도윤은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연구원이었고 소연은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소기를 밀면서 소파 밑과 가구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 자료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소하는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결국 이렇게 내 집에서 무릎 꿇고 청소할 거면서 그땐 왜 그렇게 날 밀어냈어? 소연은 청소기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다. 뭐라고 했어? 도윤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농담이지 뭐. 농담.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청소기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금 그게 농담으로 들려? 아니, 그게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도윤은 얼버무렸지만 소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내 집에서 무릎 꿇고 청소할 거면서
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에는 무언가 불편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결국 도윤에게 굴복했다는 듯한 느낌. 그날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말을 곱씹었다. 도윤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소연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저 무심코 나온 말일 뿐이라고, 깊은 의미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범한 주중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둘은 침실로 들어갔다. 부부관계를 가지는 동안 도윤은 갑자기 소연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결국 이렇게 내 밑에서 날 바라보며 내 아내가 될 거면서 왜 그동안은 잘난 놈들이랑만 다녔냐? 순간 소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행위를 멈추고 도윤을 밀어냈다. 뭐라고? 아, 미안, 그냥. 도윤은 자신이 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다. 소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침대 모서리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충격, 배신감, 모욕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대체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진심이 뭐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해봐.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야. 내가 무릎 꿇고 청소한다는 말도 그렇고 지금 이 말도 그렇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소연은 울음을 참으며 다그쳤다. 도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늘 열등감에 시달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중학교 때부터 키가 작았어. 고등학교 때도 160cm밖에 안 됐고, 지금도 170이야. 얼굴도 평범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여자들한테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어. 소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좋아했던 여자들은 다들 키 크고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을 좋아했지. 나 같은 애는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어. 나는 늘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어. 도윤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회사에 들어와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너무 밝고 예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너를 좋아했지만 역시나 넌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너는 항상 키 크고 멋있는 남자들이랑 웃고 떠들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분했어.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늘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넌 변해 있었어. 지쳐 있었고 안정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날 선택했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 내가 이겼다는 걸. 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긴 거야? 그래. 결국 너는 내 아내가 됐어. 예전에 날 거들떠보지도 않던 내가 지금은 내 집에서 내 옆에 누워 있어.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야. 도윤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등감과 승리감이 뒤섞인 왜곡된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근데 한편으론 아직도 분한 거야, 나. 왜 그땐 안 됐는지, 왜 나는 네 이상형이 아니었는지, 그게 아직도 화가 나. 소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믿었던 남편의 사랑이 사실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소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침실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도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출근 준비를 했다.
도윤은 몇 번이나 말을 걸려고 했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한 후 소연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대화로 가득했다. 결혼이 승부야? 내가 상이야? 네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자존심 세우려고 날 선택한 거야?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다.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남편의 열등감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며칠 후 소연은 친한 선배 언니를 만났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연아,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너는 그냥 그의 승리의 증거일 뿐이야.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 나를 챙겨주고 잘해주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지. 소유물처럼 여기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말 들어봐. 내 밑에서, 내 집에서 무릎 꿇고. 이게 무슨 소리야? 너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가 얻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 선배의 말에 소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도윤과 마주 앉았다. 도윤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근본적인 대화는 피하고 있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론 그런 말 안 할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윤 씨는 날 왜 사랑하는 거야? 진짜로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야? 아니면 이소연이라는 사람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도윤 씨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어. 물론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도윤 씨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날 소유하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며칠 친구 집에 가 있을 거야. 나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소연아, 제발.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 지금 나한테 손대면 정말 끝날 것 같아. 소연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도윤은 현관에 멍하니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부터 소연은 친구 집에서 지내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 아직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열등감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일까? 소연은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혼이라는 성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소연에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야. 상담을 받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소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이 열등감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 존중 없는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 답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소연은 법률 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혼 상담을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빠져 있었다. 결혼 2년 만에 그들의 사랑은 무릎 꿇은 채로 끝나가고 있었다. 6개월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도윤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소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승리품이 아니에요.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소연이 남긴 말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사랑의 이름으로 무릎 꿇지 않기로 다짐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으면서